미국인이 냉장고를 열어보고 말합니다. 고추장이 없으면 불안해. 미국 사람이요. 고추장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K-푸드가 단순히 BTS나 오징어 게임 덕분에 잠깐 주목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양의 식탁 위에 아예 집을 차리고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양인들한테 한식은 그냥 아시안 푸드 중 하나였습니다. 일식, 중식에 비하면 훨씬 존재감이 없었어요. 스시는 이미 80년대부터 서양 고급 식문화의 자리를 잡았고 중식은 어디 도시를 가도 차이나타운 하나씩은 있었죠. 근데 한식은 한국 교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니면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서 냉동 김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킵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에서 고추장이 진열대에 올라옵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식당이 줄줄이 생기고 있고 독일 젊은이들이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급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이걸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첫째가 노출이고, 둘째가 재해석이고, 셋째가 습관화입니다. 이 세 단계가 맞아떨어지면서 K-푸드는 유행에서 식문화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단계, 노출입니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스크린을 통해 먼저 만났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힘든 날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서 라면 먹는 장면, 친구들이랑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 마시는 장면, 이런 게 반복해서 노출이 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짜파구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레시피를 찾아봤고,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뽑기가 나오자 전 세계에서 달고나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이건 마케팅 비용을 한 푼도 안 쓰고 전 세계 수억 명한테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마케팅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유튜브 먹방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이 전 세계에서 수억 뷰를 기록했어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저게 뭐야? 신기하다라는 반응으로 봤다가 보면 볼수록 저 사람이 먹는 게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치킨이야 알겠고 삼겹살이야 알겠는데 저 빨간 국물은 뭐고 저 반찬들은 다 뭔가, 이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틱톡 챌린지로 퍼지면서 K-푸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불닭 챌린지의 핵심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먹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을 찍어서 올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즉 음식이 하나의 놀이이자 콘텐츠가 된 겁니다. 이 단계에서 K-푸드는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서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도라는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는가?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작동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해석, 즉 포지셔닝의 변화입니다.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이국적 음식에서 멈췄다면 지금쯤 일본 음식처럼 고급스럽지만 가끔 먹는 음식 정도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식은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양인들에게 건강한 음식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면역력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코로나 이후 발효식품 시장이 완전히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장 건강, 이런 키워드들이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식에는 이미 수천 년 된 발효 문화가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게 다 발효식품이에요. 서양에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요거트나 치즈 정도였는데 갑자기 한국에 훨씬 다양하고 훨씬 역사가 깊은 발효 문화가 있다는 게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특히 김치의 변신이 눈부셨습니다. 서양 마트에서 김치가 놓이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시안 식품 코너 구석에 있었다면 이제는 유제품 코너 옆에, 요거트랑 캐피어 옆에 놓입니다.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으로 분류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진열 위치 변화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김치를 인식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상하고 냄새나는 빨간 반찬에서 장 건강을 위해 챙겨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로 바뀐 거예요.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소일본 된장은 이미 서양 고급 요리에 많이 쓰였는데 한국 된장이 이와 비슷하면서도 발효 기간이 더 길고 깊은 풍미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염증 효과, 노화 방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된장을 활용한 서양식 요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된장 드레싱, 된장 버터, 된장 카라멜? 제가 처음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지금은 유럽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을 보겠습니다. 저는 김이 이렇게 될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김은 오랫동안 그냥 검은 종이였어요. 스시 먹을 때나 보는 것 혹은 바다 잡초 정도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이 70% 이상을 점유합니다. 바다의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칼로리 고단백 스낵이라는 포지셔닝 때문입니다. 감자칩 하나에 150칼로리가 넘는데 김과자 한 봉지는 25칼로리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뭔가 바삭바삭한 간식이 먹고 싶은 서양인들에게 김은 완벽한 대안이 됐어요. 거기다 비건 커뮤니티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김에 비타민 B12가 들어있거든요. 채식주의자들이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인데 식물성 식품 중에 B12가 들어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김에 있습니다. 비건 식품계의 구원투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관화, 즉 일상으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음식이 진정으로 한 문화권에 자리 잡으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식당에서만 먹는 음식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에요. 집 냉장고에 들어오는 음식이 되어야 진짜 식문화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한식이 2단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리 범용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식의 재료와 소스들이 서양 요리에 끼워 넣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고추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은 단순히 매운 소스가 아닙니다. 찹쌀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단맛, 메주가루에서 나오는 감칠맛, 그리고 고추의 매운맛이 삼겹살처럼 층층이 쌓여있는 소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고추장을 스테이크 소스에 섞어봤을 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마요네즈에 섞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딥소스가 된다는 게 SNS를 통해 퍼졌고 이제 많은 서양 가정의 냉장고에 고추장 한 통씩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 매운맛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타바스코 소스, 스리라차 소스 이런 것들이 서양의 대표적인 매운맛이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식초의 신맛과 고추의 매운맛이 결합된 직선적이고 얇은 맛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극입니다. 매운맛이 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매운맛은 다릅니다. 마늘, 파, 양파, 생강 이런 향신채들이 기름에 볶아지면서 나오는 매운맛은 혀 끝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입안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가 국물에 우러나오면서 만들어지는 매운맛은 처음에는 순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깊어집니다. 이걸 외국인들이 빌드업 빌드 마이너스업이라고 표현해요. 매운맛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더 중독적이라는 거예요. 로제 떡볶이가 서양에서 대박을 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크림, 치즈, 우유 이런 서양식 유제품의 부드러움에 한국식 매운맛을 입혔어요. 서양인들한테 익숙한 질감과 낯선 맛의 결합이라서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조합, 이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거든요. 양념치킨도 같은 원리입니다. 치킨은 전 세계 어디서나 먹는 음식이에요. 친숙합니다. 근데 거기다 매콤달콤한 한국식 양념을 입혔더니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맛이 자꾸 생각납니다. 단맛과 매운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오니까 뇌가 계속 그 자극을 원하게 되는 구조예요. 비빔밥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서양 MZ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식사 형태가 있습니다. 보울 형태예요. 그레인 보울, 아사이 보울, 스무디 보울. 건강한 재료들을 한 그릇에 모아서 먹는 문화가 이미 확산되어 있었어요. 비빔밥이 여기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밥 위에 각종 나물과 고기와 달걀이 올라가는 비빔밥은 영양 균형이 잡힌 한 그릇. 건강식이면서 개인 취향에 따라 재료를 빼고 넣는 커스터마이징이 쉽습니다. 비건이면 고기 빼고 매운 거 싫으면 고추장 대신 간장 이런 식으로요. 거기다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 색감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완벽하게 예쁩니다. 자,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없으면 산업화가 안 됩니다. K-푸드가 진정한 글로벌 식문화가 될 수 있었던 건 공급망 구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현재 10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라면, 냉동만두, 고추장, 김과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대형마트 유통망에 들어가 있어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브랜드가 글로벌 냉동식품 시장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아시안 식품 코너에 놓인 게 아니라 주류 마트의 냉동식품 코너 정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현지 유통사와의 계약,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현지화된 제품 개발이 다 받쳐줘야 해요. 그게 다 됐다는 겁니다. K-푸드 수출 규모가 연간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식품 수출이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 인프라가 완성됐다는 신호예요. 과거 일본 스시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일본 식당에서만 먹다가
마트에서 스시 재료를 팔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집에서 스시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K-푸드가 지금 그 궤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걸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해외 홍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김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에요. 이건 그냥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법적으로 한국 음식이 그 나라의 공식 문화 지형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유튜브와 틱톡이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한식은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김치 직접 담그는 건 상상도 못하고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재료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튜브에 5분 김치볶음밥,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 간단한 고추장, 제육볶음 이런 영상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유튜버들이 영어 자막 달아서 올린 것들도 있고 외국인 유튜버들이 직접 한식을 도전하는 영상들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미국 트레이더조에서 냉동 김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킨 사건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인가 하면 트레이더조는 건강하고 트렌디한 제품을 파는 곳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인식이 좋은 마트거든요. 그 마트에서 품절이 났다는 건 단순히 한국인들이 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주류 소비자들이 산 겁니다. 냉동 김밥이 비건이고 간편하고 영양 균형이 잡혔다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식품으로 인식됐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한 방에 충족시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식에 빠지는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콘텐츠로 인지합니다. 드라마에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다. 그 다음 한식당에서 처음 먹어봅니다. 그 다음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 자기 요리에 한식 재료를 접목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핵심입니다. 서양인들이 파스타에 고추장을 넣고 버거 패티에 김치를 올리고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식이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니라 나의 요리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스파게티에 토마토 소스 넣듯이 자기 요리에 고추장 넣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한식 재료가 가진 강점이 여기서 빛납니다. 고소하고 구수한 참기름, 감칠맛의 폭탄인 멸치 육수, 발효로 깊어진 된장, 복합적인 매운맛의 고추장. 이것들은 모두 서양 요리의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립니다. 한식 재료가 가진 이 조리 범용성이 결국 한식을 글로벌 식재료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일본 음식이 서양에 자리 잡는데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70년대 초밥이 처음 소개되고 90년대가 되어서야 일반 서양인들이 집에서 스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K-푸드는 훨씬 빠르게 인터넷과 SNS의 속도로 그 과정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K-푸드는 K- 콘텐츠가 문을 열어줬고 건강과 맛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실력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조리 범용성과 산업 인프라 덕분에 아예 그 집의 짐을 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때문에 뜬 게 아닙니다. 아이돌은 배를 눌러준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만든 건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발효 문화, 복합적인 맛의 구조,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진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시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문화가 바뀝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의 냉장고에 고추장과 김치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K-푸드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글로벌 식문화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박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